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핑거, 그리고 주식회사 마이크로체인, 핑거 패밀리를 대표로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인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메타버스로 실현될 미래 금융을 이끄는 독도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10년 1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뱅킹이 굉장히 스마트해졌습니다. 당시 저는 넷마블에서 서비스 총괄을 하다가 그만두고 모바일 쪽으로 뭔가 해보고 싶었던 굉장히 시도를 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현재 주식회사 핑거가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뱅킹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와서 그때 이제 핑거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만든 것이 IBK 스마트 뱅킹, iOS 버전의 최초의 뱅킹이고요. 오른쪽이 그 이후에 진행했던 신한은행의 S뱅크 스마트 뱅킹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뱅킹 사업을 이끌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넷마블이라는 게임 회사에 있다가 뱅킹 쪽으로 전환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최근에 한 3년 정도를 신한소를 하고 나서 한 3년 정도를 블록체인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력으로 보면은 게임, 스마트 뱅킹, 블록체인을 경험한 저는 히토류 같은 캐릭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야기할 이 메타버스가 사실 이 2010년도에 느꼈던 이 스마트 뱅킹으로의 전환 때보다 더 강력한 임팩트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타버스와 그리고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 독도버스라는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괜찮은 자료들을 몇 가지 좀 추려서 정의했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라 함은 우리 현실 세계인 피지컬 월드와 게임과 같은 디지털 월드가 만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있죠.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게임 같은 어떤 가상세계에서 체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이 두 아이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떤 디지털 기술이 또는 클라우드 기술, 기타 게임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사실 이 완성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즘 이 2018년도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영화가 그렇게 뭐 재미있긴 했지만 그다지 임팩트가 없었는데 요즘 이 영화가 다시 메타버스 때문에 핫하게 되고 있어요. 이 젊은 친구가 사실은 빈민가에 살고 있는 친구지만 이 메타버스 상에서는 굉장히 게임을 잘하는 아주 스타입니다. 이 친구가 게임으로 딴 그것도 또 코인이에요. 코인을 옷을 사는데 이 슈트를 오프라인으로 배달을 시키고 이걸 다시 입고 메타버스에서 활약을 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상당한 임팩트를 좀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워낙 유명한 로블록스에 대해서 로블록스가 정의했던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크게 일단 세 가지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멀티 퍼소널에서 아바타로 대변이 되고 있죠. 이 아바타를 통해서 활동하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굉장히 핫한 단어기도 하죠. 세계관이 있고요. 이 세계관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이제 필수 요건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로 여기에 그 메타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다양한 시민의식, 안전장치, 그리고 몰입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큘러스 2를 하고는 게임적 몰입감 같은 거, 그리고 거기에는 또 굉장한 자유, 그러니까 방해가 없는 자유도가 있고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옵션 조건들이 있는데 여기서 핫한 것이 바로 이 이코노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코노미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자료는 워낙 많이 보는 자료라서 간단하게 할게요. 이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4가지 정도로 규정한 건데, 저는 이 메타버스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 크게 현실과 판타지와 편의가 만나는 놀이와 즐거움의 공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인간은 저 밑에 이제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지만 이 공간을 통해서 정보의 교환과 공유를 하고 대리 만족과 성취를 하고 소통과 공감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메타버스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메타버스는 결국은 무엇이든 가능할 수 있어요. 저는 메타버스가 뭐예요? 무슨 솔루션이에요?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것을 어떻게 답변해야 되나 고민을 많았는데요. 메타버스는 사실 솔루션이 아닙니다. 플랫폼도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그냥 상상이라고 하고 있고 기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문에 저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합하면은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사실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엇도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랑 또 같아요.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있는데 자칫 메타버스를 그냥 쇼룸 만드는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시지만 이제 아파트 분양사무소 같은 데면 쇼룸이 많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거는 이제 아파트처럼 근사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냥 합판이고 뒷면을 가면 다 뜯어내는 거예요. 자칫 잘못해서 이 쇼룸을 만드는 데를 그쳐버린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어떤 효과를 얻어낼 수는 없어요. 때문에 장기 측면에서의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단계적으로 실행을 해야만 결국은 메타버스에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가 가져온 혁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등산을 갔다 왔는데 제 뒷자리에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메타버스와 NFT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들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주식 얘기를 하십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돼? 그래서 제가 뒤를 딱 돌아서 독도버스하고 있는 핑거에 투자하세요라고 하려다가 얘기를 안 했는데요. 그만큼 메타버스는 이제 전 국민 키워드가 됐습니다. 저는 그간 수많은 IT 업계에 한 20몇 년 정도 있으면서 수많은 서비스를 경험해왔지만 메타버스처럼 굉장히 전 국민적으로 빠르게 확산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메타버스를 어떻게 정의를 해왔냐면 20년 전에는 공상과학, 10년 전에는 드림, 지금은 리얼리티,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엔비디아 대표가 얘기했고요. 뭐 잘 아시는 저커버그는 이름 자체를 메타로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메타버스는 모바일 인터넷의 진정한 후계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혁신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세 가지적인 측면을 봤는데요. 기술적인 측면, 사업 환경적 측면, 사용자 체험적 측면인데 중요한 것은 이 메타버스는 현재 이쪽에서 뭔가 해보고 싶어하는 기업과 이를 통해서 사용하는 사용자가 양쪽에서 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뭐 다른 예로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옛날에 잘 기억하시죠? IoT 이런 거 아시죠? 업체에서는 기업에서는 그렇게 끌어갔지만 결국은 이렇게 성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는 뭐야 현실적이지 않아 뭐 이런 감흥도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블록체인이 나왔죠. 근데 블록체인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그냥 코인쟁이들이 이끌어가는 시장. 그러니까 대다수들은 불신하고 하거나 아니면 참여하지 않는, 요즘은 많이 뭐 저변화됐습니다만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 메타버스는 사실은 이 젊은 친구들, 소위서 G세대를 위시로 해서 상당히 젊은 친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이제 전 세대로 이제 퍼져가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쪽에서 쌍끌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기술적 혁신 측면을 보면요. 일단은 웹 1.0, 그러니까 포탈 등의 인터넷 기업이 처음 생겼던 정보의 바다, 그 정보의 접근과 연결 측면이 1.0이라고 본다면 2.0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소셜 플랫폼에서 와 같은 참여와 공유 그리고 쌍방향 소통의 네트워킹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3.0을 이제 메타버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메타버스는 연결의 혁신, 즉 디지털과 리얼이 만나는 쌍둥이 세계 그리고 여기에 개인화, 지능화된 3차원 공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고요. 사업 환경적 혁신에서는 뒤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웹과 모바일에 이은 세 번째 지각 변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품, 네트워크, 킬러 어플리케이션 등등의 시장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요. 게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들의 혁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스마트워크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요즘 핫한 뉴 고객, MZ세대를 위한 새로운 마케팅이 마구 만들어지고 있고 이 전통적 산업의 이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고도화기의 방법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 마구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 디지털 자산이 만들어지고 있고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사용자 체험의 혁신. 이거 제가 좀 따온 글인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보다 리얼하고 가상보다 판타스틱하다. 굉장히 확 오는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용자들은 무슨 체험을 하느냐? 현실의 나보다 메타버스 속의 부캐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거는 아마 자제분들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친구들이 소위 얘기해서 가상에서 만난 친구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합니다. 굉장히 센 얘기예요. 그리고 현실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이다. 당연하죠. 현실에는 압박이 많죠.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하지만 굉장히 창의적으로 살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소셜 파티, 즉 새로운 친구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핫한 메타버스 속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타 또 추가적으로 이 마켓플레이스의 혁신. 오픈시라는 그 NFT 마켓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 수도 그렇고 규모도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자산의 혁신. NFT 총 가치가 3.3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불과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었죠. 유통의 혁신도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나이키가 크립토 킥스라는 NFT를 신발에 같이 줘요. 그래서 유통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참 새로운 시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저같이 이제 금융 IT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금융, 메타 파이낸스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메타버스가 핫한 건 맞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타버스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들도 거기 게더타운에 연수도 하고 회의도 거기서 하고 줌으로 회의도 하고 또 제페토에다가 가상의 점포도 만들어서 체험도 해보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돌아다니긴 하는데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죄송하지만 올드 세대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뭐냐면 왜 여기 인기가 많으냐, 거기에 애들이 빠글빠글하게 모여있는 거죠. 즉 MZ 고객들이 있는 겁니다. 잘하면 이 미래 고객들을 여기서 만날 수 있네. 특히 요즘 아시지만 금융권은, 기존 레거시 금융권은 MZ 세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카뱅이나 토스나 이런 어떤 빅테크 위주로 또는 인터넷 뱅크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 MZ 세대가 되게 만나고 싶어하는, 소위 얘기해서 올드 레거시들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 가니까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오프라인 영업점을 이 메타버스에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상당히 또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뭐냐면 이게 기존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게임적 UI가 추가됐지만 결국은 이건 그냥 비슷한 비대면 채널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재 은행법 하에서 이게 홍보 채널 정도 이상의 다른 활용이 가능하겠냐라는 어떤 사실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이게 게임 기반이거든요. 게임 기반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금융 SI를 하라?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은 게임을 만들고자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꿈도 있고 아이디어도 많고 사실 리버럴 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금융 SI 하는 사업에서 와라, 일을 해라, 절대로 오지 않아요. 돈을 많이 줘도 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업자 선정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구축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메타버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 핑거의 대표이사인 박민수 대표님과 제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되냐라고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금융권보다는 조금 자유로우니까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나서 금융권을 초대하자라는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 스타트업인 피펀즈라는 현재 이제 신한은행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는 피펀즈에 투자를 했고요. 엑스텐 게임즈, 독도버스를 만들고 있는 엑스텐 게임즈에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게임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라인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만들면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MZ 고객을 타깃으로 이 재미랑 뭐 실익을 주는 플랫폼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만들긴 하는데 이것을 SI로 하기엔 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금융에서는 입찰 방식의 SI 방식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해 오는데 게임을 조금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게임 자체를 SI로 만든다는 거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SI가 아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저는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저는 LG 트윈스 빠인데요. 키움 히어로즈 같은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와 같이 파트너 스폰십 계약 즉 방식으로 애자일 개발로 하자라고 이제 판단을 해본 거죠. 이 굉장히 어려운 도전을 NH농협이 받아주신 거죠. 사실 저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트렌디한 플랫폼을 만드는 거에도 굉장히 고무적이었지만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동안 금융권에서 제가 이제 신한소를 만들 때도 애자일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융권 프로젝트를 애자일로 한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개발 여러 번 한다는 얘기지 그게 절대로 애자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더 센 얘기도 많은데 그렇지만 이번에 저는 어떤 그런 실타래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것도 정통적인 은행인 농협이 한다는 것 자체에 저는 사실 농협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초기 구축 비용에 대한 파트너의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저희는 그 파트너에게 우선 권리 확보와 함께 실적에 따른 비용 정산하는 방식으로 옵셔널한 계약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 그러니까 금융기업들은 무엇을 메타버스 통해서 이루어야 될까요? 목표가 뭘까요? 결국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MZ 신규 만나야죠. 고객들을, 미래 고객을 만나야죠. 그리고 이제 뒤에 좀 설명했지만 뱅크가 아닌 뱅킹의 선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코인쟁이 무시했지만 이제 디지털 자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디지털 자산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모두를 아우르는 뉴 플랫폼을 확보하고 뉴 금융을 선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자 미션이자 도전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도대체 독도버스가 뭐야? 라는 것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먼저 잠깐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에 1차 사전가입을 오픈했는데요. 딱 16시간 만에 36,500명을 가입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차 가입 대기 중인데 아까 잠깐 오다 보니까 한 8,0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메타버스 그리고 독도 도민권을 NFT로 주겠다는 저희 전략이 상당하게 먹힌 거라고 봅니다. 저 사실 이날 잠을 못 잘 정도로 상당히 고무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메타버스를 하면서 먼저 고민했던 것은 MZ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된다고 계속 고민을 했던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니즈에 의해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만들어 놓고 이벤트를 막 합니다. 막 CF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MZ가 안 와요. 왜냐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고객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니즈를 파악해서 하고 있는 거죠. 죄송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금융들은 그래왔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분야와 게임 분야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핵심은 그걸 누릴 사람들, 그걸 즐길 사람들의 니즈가 뭐냐? 그럼 결국 MZ들이 뭐냐? MZ들이 뭘 좋아하느냐를 파악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뭐 유튜브 보고 뭐 봤는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MZ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
그리고 재밌는 친구인데, 그럼 이들이 재미도 재미지만, 뭐 얘들한테 어떻게 접근할 거야? 라고 했더니, 뭐 이 체리피킹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정통금융에서는 체리피킹은 블랙리스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어뷰징이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처리를 하는, 그게 이제 비용의 ROI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요즘의 체리피킹은요, 체리피커는요, 젊은 친구들 일종의 금융 활동이에요. 사실 이거를 정말 잘 공략한 게 사실 토스입니다. 토스는 이 젊은 체리피커를 너무도 잘 공략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바이럴을 하게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체리피킹을 통해서 이 친구들한테 뭘 던져줄 거냐? 놀자. 그런데 돈 벌자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 지식과 습득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라는 게 목표였다는 거죠. 이 놀자, 돈 벌자가 지금 요즘 굉장히 핫한 P2E예요. Play to Earn. 제가 써놓고도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MZ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하는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건 바로 저 5번째에 있는 부캐 만들기와 사이드 프로젝트입니다. 요즘 부캐 뭐 워낙 핫하죠. 뭐 유재석은 유재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본인을. 다양한 부캐를 만들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죠. 이 부캐를 이해를 해야만 메타버스를 알게 되는 첫 관문인 거예요. 도대체 부캐를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되라는 것 잘 이해를 못하면 메타버스에서는 이 절대로 젊은 친구들이랑 미트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여기서 잠깐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제페토에서 캐릭터만 봐도 아바타만 봐도 그 사람이 꼰대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판별하느냐? 자기 모습 닮은 것처럼 만든 사람들은 꼰대. 그럼 Z세대는 어떻게 하느냐? 전혀 상관없는 맘대로 만드는 건 Z세대. 잘 생각해 보세요. 제페토 처음 체험할 때 거의 자기 얼굴이랑 비슷하게 만드셨죠? 그게 이제 꼰대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내용으로 돌아왔어요. 이 MZ 세대들이 결국은 브랜딩을 하게 하고 결국은 팬덤을 형성하지 않으면 메타버스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들의 관심, 이 진정한 관심, 인텐트를 끌어내야 되는데 이 인텐트 기반으로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국 이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만족하면 스스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큰 팬덤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끌어낼 수 있어야만 바로 메타버스가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에피소드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예전에는 저희는 어렸을 때 신문, 그리고 뭐 공영방송, 뭐 TV에 나오면 되게 올바르고 정직하고 공정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일단 기다려서 보는 게 싫어요. 그리고 일단 지루해요. 그리고 공정하다고 하는데 보니까 공정하지가 않아요,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그 공정이라는 단어, 신뢰라는 단어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신뢰를 찾느냐? 유튜브에서 찾는 거죠. 왜? 일단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의견을 반영해서 저쪽에서 대화를 해요. 댓글도 달아주고요. 콘텐츠에 반영을 해줍니다. 또는 어떤 질문을 해주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빠르게, 바로바로.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신뢰는 어떤 신뢰냐? 즉 스킨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존의 미디어를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각광을 받는다는 것은 이 인터랙티브한 스킨십을 통해서 서로 간에 신뢰를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친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이들이 보는 신뢰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애자일로 가야 되냐면요. 만들어 놓고 반응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걸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인터랙티브하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들의 니즈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애자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많을 텐데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그룹입니다. 에스파라고 넥스트 레벨, 너무도 유명한, 요즘 신동엽이 굉장히 유행시키고 있는 춤이 있죠.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이 에스파라는 그룹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2명,
일본인 1명, 중국인 1명 이렇게 네 개 국적으로, 3개 국적으로 이루어진 그룹인데 여기에 재밌는 게 뭐냐면 얘들이 4명인데 8명이에요. 뭐냐면 아바타가 하나씩 더 있습니다. 이수만 씨가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저도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2015년 때부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나올 때부터 이걸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즉 뭐냐면 이젠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팬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센 얘기입니다. 이 팬들은요, 현실 세계에 있는 저 친구가 카리나라는 친구인데, 카리나도 좋아하지만, 반대가 아니죠. 가상 세계에 있는 아이카리나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카리나와 카리나는 같은 친구인데 같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팬들이 낑기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쪽도 해먹고 저쪽도 해먹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서 팬들은 새로운 즐거움을 만들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이 셀럽과 아바타가 중심이 되는 미래 세상을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혁신적인 개념의 그룹을 만들고 싶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현재 메타버스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도버스, 왜 독도였을까 고민을 해보면 제가 이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게임을 해보셨겠지만, 보통 게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이 이 섬 또는 성입니다. 성을 지킨다.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섬 딱 하면 일단 그게 뭔지 딱 공간이 딱 제한적이니까 뭔가 게임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다는 느낌을 주는. 그래서 제가 독도를 처음 봤을 때, 이거는 게임이랑 너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MG가 좋아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독도라는 이 키워드는 이 MG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키워드예요. 게다가 또 뭐가 있느냐, 이 애국심이 있습니다. 이 애국심, 자긍심을 조금 활용을 하다면 국민 게임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을 끌어서 재미를 줘서 결국은 커뮤니티와 브랜드를 형성하자라는 것이 이 독도버스의 어떻게 보면 킬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독도에는 한마디로 독도버스는 독도를 돌아다니면서 퀘스트를 수행하는 롤플레잉 게임이에요. 여기서 이제 강력한 게 하나 있는데 독도버스에 이제 도민권을 NFT를 주고 있어요. 이 NFT가 뭐냐? 독도버스 내에 땅과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 오른쪽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가입을 하면 아바타를 생성하게 되고요. NFT 도민권을 이제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 땅에다가 집을 짓게 되고요. 그 집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퀘스트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막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보상이 얻어지잖아요. 그 보상을 독도버스 내 현재 가장 유일한 금융센터 NH 독도에 위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독도버스 도민권이 없으면 집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트래블러들은, 저희가 이제 기획한 건 이제 모텔 같은데, 호텔 같은 거 만들어 거기서 자야 돼요. 근데 집 있는 사람들은 에너지 충전도 빠르고, 뭐 집도 꾸밀 수 있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도 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집이 있는 게, 현실적으로도 집이 있는 게 더 좋죠. 저같이 집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사실 독도버스에 사실 녹여 있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저희가 이 독도버스 내에 캐비닛이라고 하는 현금, NFT 등 이 디지털 자산, 포인트, 아이템을 모두 보관하는 아셋 인벤토리를 만들어요. 이걸 바로 캐비넷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캐비넷이 바로 미래 금융의 시작하는 단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자산이 예전에 피앗 중심으로 하는 이런 자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이 디지털 자산을 조금 더 이 복합적인 메타버스 공간에서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소위 얘기해서 뉴 뱅킹을 만들어 보고 또 뉴
디파이와 같은 투자 사업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계획인 거죠. 이 독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뭘 하느냐? 퀘스트를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게임 하시는 분은 잘 아시고 퀘스트맨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퀘스트맨을 찾아서 이제 퀘스트 있나요? 물어보면 이제 퀘스트를 풀면서 또 금융시트도 가끔 슬쩍 넣고 상품 정보도 슬쩍 흘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독도버스가 NFT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워낙 뭐 하나 핫하기도 하지만 처음에 NFT가 나왔었을 때는 NFT를 무슨 아트에 연결한 뭐 인증서 정도로 취급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요즘 그런 얘기하면 메타버스 NFT 모른다는 사람입니다. 이제 NFT는 사실은 디지털 자산을 유통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자 증빙이자 매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는 이 디지털 가상세계거든요. 디지털 가상세계에서 여러 가지 가상경제가 만들어질 것인데 이 가상경제 속에서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소유권 변동을 뭘로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지금 NFT 말고는 딱히 없는 게 현실입니다. 즉, 이 NFT를 통해서 메타버스 상에서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메타버스에서 갑자기 이제 친구들한테 자산을 이동시켜야 되는 일이 있는데 메타버스에 나와서 오론뱅크를 열어서 이체를 하고 나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상에서 바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NFT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모동숲이라고 아시죠? 모여라 동물의 숲이라고 닌텐도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제 친구 딸내미가 오더니 그런다는 겁니다. 아버지 카드 좀 주세요,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설명해도 몰라. 모를 거잖아. 그래서 그래도 설명해. 카드를 왜 줘야 되니? 그랬더니 내가 대출을 했다고. 연체 중이야. 무슨 얘기니? 아버지 놀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 그랬잖아. 내가 통나무 집을 지었단 말이야. 내가 통나무 집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대출 받아 통나무 집을 지었는데, 내가 지금 시험 공부하느라고, 휴지도 못 먹고, 뭐 이래갖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빨리 이걸 갚지 않으면 내가 집을 다 뺏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모란 동물의 숲에서 이 젊은 친구들한테, 이 꼬맹이들한테 뱅킹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파이낸싱을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듣고, 제가 그래서 이제 모여라 동물의 숲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독도버스의 모티브가 된 것은 현재 유통하고 있는 샌드박스나 어떤 센트럴랜드나 여러 가지 동물의 숲 같은 것들을 사실 벤치마킹해서 그것들의 장점들을 우리 국내 현실에 맞게 좀 적용한 케이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죠.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메타버스에서 벌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요. 금융 쪽에 계시는 은행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제발 저 커다란 코끼리를 통째로 냉장고에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냉장고를 코끼리보다 크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려면 돈도 만들어 들어가고 전기비도 엄청 들어가겠죠. 그게 아니라 코끼리를 잘라놓든지 갈아놓든지 홀로그램을 넣든지 캐릭터 넣든지 이렇게 하면서 코끼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개념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금융 서비스를 어떻게 메타버스에 구겨넣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MG, 즉 뉴 고객을 미트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녹여낼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새로운 금융, 파이낸싱, 메타 파이낸싱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 금융 혁신을 리딩하고 있는 저희 주식회사 핑고와 마이크레친 독도버스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